뜨거운 감자 개항을로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상임 고문을 위해서 이제 인천 개항을을 비워주셨습니다. 5선을 했던 자리인데, 근데 이제 두 분이 어떤 사이길래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당대표도 바로 물려받은 거가 됐고요. 그렇죠. 일반인들 셈법을 보면 좀 송영길이 이상하다. 뭐 뒤에서 돈을 받은 거 아니냐, 뭐 미략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추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서울시장은 누가 봐도 떨어질 자리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로서는 그때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 아마 우리나라 야당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민주당 후보였는데 그때 밖에 나왔으면 사실상 구속됐을 거 아닙니까? 다 정치 생명이 끊어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보호를 안 하면 1,600만 명의 우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A가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고, 또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씨는 대구시장이 됐고, 안철수는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 야당 후보는 밖에 나와서 죽게 만든다? 그럼 그 야당,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그것은 정치적인 소명을 저버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켰어야 되고, 더구나 저는 만약에 그때 저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이재명 후보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어찌됐건 이낙연 쪽 사람들, 그때 홍영표 후보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당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치 생명을 죽이는, 저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그런 존재론적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네. 이재명 보호를 넘어서 저 송영길의 정치 생명이 부정되는 거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친문 세력과 싸우면서 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제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이재명 후보 탄생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밀어주셨죠. 그렇죠. 아니 그때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을 밀려고 아예 다 조직적으로 맞아요. 대장동 사건도 터뜨린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조중동이 터뜨린 게 아니라 그 이낙연 쪽에서 터뜨려서 그게 확산된 거 아닙니까?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후보 네. 탄생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후보 탄생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대선 경선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고, 후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공격을 막으면서 제가 머리에 망치 테러를 제가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0.73% 졌는데, 그때 수많은 제보가 뭐 있냐.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 이런 제보를 엄청 들었어요. 수많은 소위 이재명을 반대했던, 또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이낙연부터 안 한 거잖아요. 이낙연을 제가 당 대표지만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올려서 모셨습니다. 안 한 거죠. 자기 비서실장도 윤석열 지지하러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랬던 세력들이 대선에서 0.73%로 졌는데 그 책임을 송영길과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자기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재명 지키기를 넘어서 제 송영길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꼈다고요. 내 지역구라도 해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에서 저를 자격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박탈시킨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이재명 계양구에서 못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당원들이 당사로 몰려가서 송영길 자격 복원해라고 난리를 쳐서 이틀 만인가 자격 박탈됐다가, 그때 만약 박탈됐으면 제가 출마할 명분이 없었고, 그러면 계양구를 물려줄 수가 없어서 아마 그대로 성남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때 안철수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그렇죠. 바로 대선 끝난 그렇죠. 분위기에서 지역구도 안 좋았고. 그런데 뭐 이재명 그 당시 상임고문, 지금은 그 대통령이 되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친문 세력들의 그 용납할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내 정치 생명을 걸고 그건 못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그럼 송 대표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떨어지고 뭐 지역구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무슨 생각이셨던 겁니까? 그래서 제 참모들이 지금도 한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님이 지역구 안 물려주고
국회의원 지키고 있었으면 이런 돈봉투 사건에 이렇게 고생해서 구속할 일도 없었고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결국 제가 3년 버텨 무죄 나왔을 이 사건을 제가 그때 현역 의원이었으면 구속이 됐겠습니까? 제가 싸워 이겼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분들이 많은데 저로서는 어찌됐건 제가 희생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그런 만족감은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감정이 지금도 많이 안 좋으시죠?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표정에 대한 언급도 제가 봤는데, 네. 아니 그렇죠. 나는 그분이 제 곧 중학교 11년 선배님인데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6.3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나가시겠다고 일찌감치 공표를 하시고 뛰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복심으로 그 불리는 김남준 전 대변인도 거기에 출마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한테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뭐 무슨 뜻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당에서 인천 그 연수갑으로 가세요. 거기 전략 공천하겠습니다. 그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모든 지역구가 보궐선거는 전략 지역구라 네. 그냥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따르든지 안 따르면 어떻게 할까요? 안 따르면 또 탈당해야 되는 건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의 결정을 승복할 수밖에 그러면 없죠. 이 방송을 혹시 또 당 지도부에서 보고 송영길 대표님은 연수갑으로 가라고 하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그걸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당이 결정하면 승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대신 이제 당이 결정을 하는데 엊그저께도 정청래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더만요. 자기는 전략 공천 없고 모든 것을 상향식 공천을 하고 1인 1표제를 도입해서 당원이 모든 걸 결정하는 당원이 주인된 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지방선거 이야기고 이 아니 국회의원 재보궐은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것도 당원의 뜻을 수용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거지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본인도 전략 공천을 최소화한다 그랬는데 나는 이걸 왜 전략 공천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렇잖아요. 보궐선거라 무조건 전략 공천한다는 게 그 반드시 일치한 건 아니잖아요. 지역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이 말씀을 나는 맞는 말씀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고 당원이 주인된 정당을 만들겠다고 그 반발을 무릅쓰고 1인 1표제까지 통과시킨 정청래 당대표가 자신의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구 주민이나 인천 시민이나 그분들의 여론과 의사를 물어서 판단하겠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로 해라. 그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를 그쪽에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 공천하는 것은 그것만 100%가 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중요 요소로 참고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전략 공천하는 것은 단순한 그 지역의 여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전체적인 전국 선거의 전략 또 뭐 이런 배치가 있을 거니까 그런 요소도 당연히 감안하겠지만 중요한 요소로 이것은 감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집도 일찌감치 계양을로 이사하셨다면서요? 과거에 살던 아파트로. 이사하다기보다도 40년 제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온 거고 네. 제 아내가 바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아, 바로 짐도 다 옮긴 겁니까? 네, 바로 선고 헌날 오후에 바로 무죄 선고 난 날. 지금까지는 옮긴 안 했지만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네. 그만큼 제 아내가 이 지역구에 대한 그 애정이 큰 거죠. 사실 지역구 관리를 저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농담으로 우리 아내랑 경선하면 내가 진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 일단 국회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국회로 돌아간다면 다음 수순은 그러면 당대표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견제 심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계양을에 공천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제하려면 아예 이번에 공천을 하지 말아서 국회를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국회로만 돌아가면 제가 무슨 장관이나 당대표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돕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저는 스스로 찾아서 할 능력과 훈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하시겠다면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있어야 측근 비리가 통제될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다 기대를 했는데 지금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국회가 추천을 안 한다. 핑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핑계대다가 안 했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5년 내내 안 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문재인 정부 안 한 이유가 뭐냐? 공수처가 될 거니까 이거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갔어요. 잘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서로 핑퐁하면서 저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임명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면피를 하고 근데 있다. 그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변명으로 보이고 뭔가 조치가 있겠지요. 네. 하루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네, 갖고 저는 계신 원칙적으로 거죠.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말씀을 그렇게 뭐 이렇게 포장해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께서는. 나름대로.